여러분은 아마 도둑이 어느 집을 목표로 할지 결정할 때 추적부터 시작한다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주인을 지켜보고 그들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찾고 집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시간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었을 땐 그들은 이미 언제 안에 아무도 없는지 혹은 언제 주인들이 주의가 산만해지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도둑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는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번에 신발 밑창에서 조용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멈춰서 그게 뭔지 확인해보세요. 아마 부서져 있는 쿠키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만약 진짜 그랬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단서입니다. 문제는 쿠키가 범죄자들이 여러분이 여행을 떠났는지 정확히 저녁 언제 집에 돌아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상당히 효과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쿠키는 너무 천진난만한 물건이어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죠. 만약 그걸 알아차렸다 해도 여러분은 집에 도착해서 쿠키를 밟아 부수고 자동으로 모든 비밀을 도둑들에게 공개해요. 그들은 확실히 집에 사람이 있는지 알고 또한 집 주인의 일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 집을 비운다면 상황은 더 나빠지죠. 문 매트 아래에 있던 쿠키는 온전한 상태로 남게 되고 그건 범죄자들에게 집이 침입하기에 완벽한 상황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문 매트 아래에서 약간의 간식을 발견한다면 꽤나 안 좋은 소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에 알리거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쿠키를 이용한 장난은 강도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속임수 중 하나일 뿐이에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징후는 집 근처나 진입로에 남아있는 하얀 조약돌이에요. 이건 범죄자가 이미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표시해놨다는 뜻입니다. 도둑들이 자갈을 놓고 간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의 집이 낮 동안 비어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한편 길을 걷다가 연석이나 벽에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튀어나온 걸 발견하더라도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데드드롭을 우연히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길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건 스파이와 간첩의 세계에서 몇 가지 속임수를 빌려온 세계적인 예술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많은 사람들은 검은 코트와 어두운 선글라스를 쓰고 다른 사람들과 기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에 행복해하죠. 문제는 수십 년 전 스파이들에게는 비밀 자료를 교환하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파이가 직접 만날 때는 라이브 드롭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가끔 극도로 위험했었죠. 그게 데드 드롭 시스템이 발명된 이유이기도 해요. 데드 드롭의 경우엔 골목길 벽에 있는 헐거운 벽돌 몇 개 나중에 주어야 할 중요한 서류를 숨겨놓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15만 개 이상의 데드 드롭이 있어요. 이런 플래시 드라이브의 누적 데이터는 10TB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어느 대륙에서나 데드 드롭을 마주할 수 있어요. 아마도 남극 대륙은 빼고요. 벽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럼 만약 하나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우선 이미의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연결한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드 드라이브 컨텐츠를 파괴할 어떤 바이러스가 숨어있을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위험이 게임의 일부이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100% 참여하고 싶은 게 맞다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한, 아니 그 이상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둘째, 플래시 드라이브 안에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조차 못할 거예요. 누구나 비디오, 사진 또는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미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USB 스틱이 들어있는 소프를 받았나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플래시 드라이브를 꽂진 마세요. 이러한 사례는 호주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경찰은 해커들이 새로운 전략을 발명했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표시되지 않은 메모리 스틱을 편지함에 떨어뜨려 놓죠. 이런 장치에 컴퓨터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건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인간의 호기심에 의존해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먹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선물의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 결과 우편으로 받은 USB 스틱의 거의 절반이 플러그에 꽂히죠. 그 후 사람들의 노트북과 컴퓨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사기성 미디어가 서비스 오퍼를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PC의 파일과 프로그램에 해를 끼치기도 하죠. 그러니 공짜 플래시 드라이브는 만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쇼핑몰, 사무실, 공항을 나와 차를 찾으러 주차장으로 가요. 문을 열고 키를 시동장치에 넣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가려고 할 때 앞유리에 이상한 게 보여요. 와이퍼를 감싼 게 10만 원짜리 지폐인가요? 오, 분명히 예상치 못한 선물을 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누군가의 실수로 앞유리에 돈을 끼워놓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조심하세요. 이건 계략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이 신비로운 지폐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돈의 주인은 조치를 취할 거예요. 여러분의 차에 올라타서 기록적인 속도로 운전해 가겠죠. 앞유리에 있는 10만 원짜리를 살펴보러 갈 때 누구도 시동을 끄고 소지품을 챙겨가지는 않을 거란 걸 인정해야 돼요. 그 결과 1분 이내에 여러분은 자동차, 지갑 그리고 서류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주차장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될 거예요. 최근 사람들은 셔츠와 같은 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유리에 놓여 있거나 와이퍼에 쌓여 있었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이 함정에 빠지지 말고 물건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차에 타서 주차했던 곳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운전해 버리세요. 이 제자리를 잃은 듯한 옷은 사실 강도들과 도둑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사기예요. 그러니까 와이퍼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어떤 옷 조각 같은 게 보인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첫 반응은 그걸 제거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걸 풀거나 벗기려고 하는 동안 범인에겐 여러분을 공격할 시간이 충분해질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기 행위가 가장 흔한 곳은 주차장이에요. 보통 불이 잘 켜지지 않고 꽤 사람이 없는 곳이라서 주변에 목격자가 거의 없고 공격자가 잠복할 수 있는 어두운 공간이 많죠. 만약 어느 날 집에 와서 문이나 집에 낙서나 표시가 있는 걸 발견하면 즉시 경찰을 부르세요. 비록 그게 10대들의 장난이나 단순한 낙서 같아 보일지라도요. 도둑들이 다른 범죄자들에게 여러분의 집에 대해 다른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특정한 표시를 사용하는 만큼 후회하는 것보단 안전한 게 더 나아요. 예를 들어 로마 숫자 2와 비슷한 건 집주인들이 부유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훌륭한 목표물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원의 줄이 그어진 건 다른 강도들에게 이 집에서는 가져갈 만한 게 없다는 걸 말해줘요. 집에 그런 표시를 하고 싶게 만드는군요.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긴 가로 직사각형은 그곳에 크고 공격적인 경비견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삼각형의 수직선이 그어져 둘로 나눠진 모양은 범죄자들에게 밤에만 그곳을 털으라고 말하는 반면 삼각형이 반대로 된 건 그 집이나 아파트는 저녁 식사 후에 비어 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A와 K가 합쳐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동료 강도들이 그 집에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디저트 훔치는 걸 좋아하는 강도들을 위한 클럽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후식 잡아라 아파요. 죄송해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자동차 도둑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수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전으로 속이는 거죠. 그걸 문과 손잡이 사이에 공간에 슬쩍 집어넣어요. 자동차 소유자가 리모컨으로 문을 잠갔다고 생각할 때 사실 차량은 여전히 열려 있는 거죠. 동전은 문들 중 하나의 자물쇠를 작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인이 차에서 멀어지는 순간 도둑은 아무 문제 없이 문을 열고 도망가 버려요. 또 다른 속임수가 있어요. 대중들의 모임 큰 파티 또는 심지어 쇼핑몰에서 바쁜 날이 있자마자 자동차 절도범은 스피커를 통해 특정 자동차가, 물론 자기들이 선택한 차가 자신들의 차를 막고 있어서 자기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주인이 차를 옮기러 나오자마자 한 무리의 남자들이 행동을 시작하죠. 도둑들은 아주 확실한 이유로 사람이 차로 열쇠를 갖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고 통제력을 잃게 돼요. 재빨리 낙하선을 착용하고 비행기에서 탈출해서 섬에 착륙합니다. 그래도 해외로 물품을 운송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이 여러분뿐이었네요. 다행히 폭풍으로 인해 낙하산이 손상되진 않았어요. 여러분은 몸을 풀고 야자수 아래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향해요. 폭풍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태양은 빛나고 파도는 잔잔하고 친절해 보여요.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으로 넓게 펼쳐진 물만 주위를 둘러싸고 있을 뿐이에요. 주변에는 배도 사람도 다른 생명체도 보이지 않아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섬을 정찰합니다. 뭘 찾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작은 섬의 한쪽에 고철과 비행기의 잔해가 해변에 떠밀려 온 것이 보여요.
여러분은 서둘러 그곳으로 가서 쓸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파괴됐지만 봉인된 상자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수십 개의 덕트 테이프 롤이 쌓여 있네요. 섬을 통과한 후 덕트 테이프 상자를 끌고 캠프로 돌아와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곧 번쩍하고 뭔가가 떠올랐어요. 섬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몇 군데 있고 신발이 손상됐기 때문에 샌들을 만들어야 해요. 나뭇가지 몇 개를 잡고 덕테이프를 이용해 새 신발을 만들려고 합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그래도 발 크기만한 나무 껍질 조각에 덕테이프를 붙여요. 이것이 새 신발 밑창이 될 거예요. 덕테이프는 매끄럽고 발에 상처를 주지 않아요. 나뭇가지를 몇 개 더 붙인 후 덕테이프를 발에 감으면 짜잔! 덕테이프 샌들이 완성됐어요. 이제 발을 다치지 않고 섬의 바위가 많은 지역으로 모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섬을 따라 걷다 보니 더위를 느끼기 시작해요. 셔츠를 머리에 두르고 있지만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덕테이프를 이용해 나뭇잎으로 모자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 머리에 씁니다. 이제 가도 안전해요. 잠시 후 섬 주변에서 찾은 물건을 가져옵니다. 이때쯤이면 배가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으로 바위 암초에서 크고 맛있는 게와 물고기를 발견하지만 맨손으로는 잡을 수 없어요. 긴 나뭇가지를 잡고 야자수 잎을 가져다가 모은 것을 하나로 묶어 그물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덕테이프로 그물을 보강하고 산호초로 향해요. 임시로 만든 샌들과 머리를 보호할 모자를 쓰고 그물을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덕테이프는 2롤 뿐이에요. 잠시 후 물고기와 개를 잡아서 캠프로 가져갑니다. 불을 피우고 잡은 물고기를 굽기 시작해요. 통나무에 앉아있지만 그런 자리는 그렇게 편안하진 않아요. 덕테이프를 가져다가 돗자리를 만듭니다. 음식이 준비되면 맛있게 먹어요.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물이에요. 주변에 담수는 없지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편 코코넛을 가져와 디저트를 먹고 코코넛 밀크를 마시며 기운을 차립니다.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모아 새 집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덕테이프를 붙여서 작은 오두막을 준비해요. 동시에 빗물을 모으기 위해 덕테이프로 깔때기를 만들어요. 깔때기에 들어간 물은 역시 덕테이프로 만든 임시 연못에 모입니다. 이 시점에서 덕테이프 롤의 거의 절반을 사용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새 바닥 매트가 있는 오두막 안에 머물러 있어요. 지루해서 오두막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덕테이프로 의자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만든 저수지에 물이 고인 것을 발견해요. 즉시 코코넛 껍질을 잔으로 사용해 물을 마십니다. 오두막은 폭풍우를 견뎌냈고 편안한 매트에서 스르르 낮잠에 들어요. 다음날 덕테이프 재고를 확인해보니 마지막 테이프의 절반을 썼어요. 안전하고 견고한 오두막을 만들었고 산호초에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어요. 이미 섬에서 5일을 보냈으니 이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예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행기도 배도 보이지 않아요.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싶은데 운이 좋았어요. 멀리서 화물선을 발견했어요. 빨리 행동해야 해요. 덕테이프 상자를 살펴본 후 뗏목을 만들어 항해하기로 결정합니다. 여행에 필요한 음식과 물을 충분히 모으고 작업을 시작해요. 먼저 큰 통나무를 모아 바닥에 나란히 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통나무를 묶을 나무 껍질과 나뭇잎으로 만든 밧줄을 준비합니다. 몸에 딱 맞을 정도로 충분히 커요. 그런 다음 다른 통나무 세트를 가져와 베이스 위에 놓고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2번째 층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가라앉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뗏목을 보강하기 위해 약한 부분을 모두 덕테이프로 감아요. 나뭇가지 몇 개를 사용해서 덕테이프로 만든 패드를 붙여 저을 수 있는 노를 만듭니다. 오두막과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테이프를 포함해 보급품의 약 75%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새 덕테이프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해요. 바닥과 노를 완성한 후에는 음식과 물품을 보관하고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은 오두막을 만들어요. 또한 나무로 돛대를 만들고 천 조각을 돛으로 사용해요. 뗏목을 물 위에 올려놓고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돛을 열고 노를 젓다가 잠시 휴식을 취해요.
고개를 돌려 지난 5일 동안 여러분의 집이었던 섬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위험한 여정을 떠나고 있지만 섬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분명히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벌써 1시간이 지났고 섬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배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비상 상황에 사용할 덕테이프가 아직 한 롤 더 있어요. 바다는 잔잔하고 돌고래가 헤엄치는 모습이 보여요. 생선을 간식으로 먹고 물을 마시다가 파도가 더 커진 걸 알아차립니다. 돛을 준비하고 몸을 숨겨요. 뗏목이 튼튼해서 다행이죠. 큰 파도가 뗏목에 부딪혀 음식과 물 일부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뗏목은 아직 온전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지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생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남은 덕테이프를 사용해 뗏목을 수리합니다. 폭풍으로 식량을 조금 잃었지만 그물로 물고기를 더 잡을 수 있어요. 코코넛 껍질에 작고 안전한 모닥불을 피우고 생선을 요리해 먹기 시작합니다. 뒤돌아보니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것이 보여요. 즉시 나뭇가지를 집어 불을 붙이고 이곳을 볼 수 있도록 흔들기 시작합니다. 배는 여러분을 놓칠 것 같았지만 배에 타고 있던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채요. 그들은 비상용 보트를 내리고 여러분을 태워서 구조해요. 덕테이프가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모랫바닥에 누워있는 해삼을 보고 얼룩처럼 보인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해삼은 질척거리고 무방비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몇 가지 흥미로운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생물학자들은 해삼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심지어 자신의 독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화합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세요? 그 화합물은 인간의 건강에도 유용할 수 있어요. 해삼은 위협을 느끼며 몸에서 실처럼 생긴 관을 배출해요. 이 관은 끈적끈적한 독성 물질로 포식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이 독성은 식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부 화합물에서 비롯돼요. 흥미롭게도 이러한 화학물질은 동물에게는 훨씬 덜 흔하지만 해삼은 이를 유리하게 사용하도록 진화해 왔어요. 이 물질은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미 화장품과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죠. 이러한 화학물질을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면 해삼에겐 큰 문제가 생겨요. 자신의 독소로 인한 손상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삼의 세포에는 독소가 결합해서 관통하는 표적인 콜레스테롤이 포함되면 안 돼요. 대신 해삼은 2가지 종류의 콜레스테롤 대체 물질을 개발했어요. 자기 방어 전략이죠. 이런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다면 스스로가 다치지 않게 해야 되니까요. 똑똑하고 귀여운 해삼. 이제 해변에서 우연히 해삼을 만났을 때 만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됐네요. 해변에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했으니까 이제 머리가 핑 돌 정도로 독특하고 위험한 마블콘 달팽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녀석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예요. 인도 남단부터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뉴칼레도니아와 사모아에서까지도 볼 수 있어요. 꽤 인상적인 범위죠. 흥미로운 건 발견되는 장소뿐만이 아니에요. 사냥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이 달팽이는 작지만 사나운 포식자예요. 다른 달팽이는 물론 때로는 동족까지 잡아먹는 걸 좋아해요. 배가 고프면 길고 하얀 이빨을 내밀고 독이 든 작살을 먹잇감에게 쏴요. 그래도 먹히지 않으면 확실하게 먹이를 잡기 위해 여러 번 더 공격해요. 대단한 결단력이죠? 작살이 목표물에 명중하면 먹잇감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근육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완되기 시작해요. 먹이가 무력해지면 달팽이는 먹이를 씹어 먹기 시작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생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산호초 플랫폼이나 라군 정점, 모래, 바위 및 해초 사이 등 비교적 얕은 바닷속에서 발견돼요. 다음에 수영을 할 때는 발걸음을 조심하세요. 달팽이의 독이 통증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알고 계셨나요? 이 물질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 중 일부가 연구되고 있는데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 특이한 포식자에게도 좋은 면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다음으로 피해야 할 생물 목록에는 스톤피쉬라고 불리는 작은 물고기가 있어요. 귀여운 애완용 돌멩이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물고기예요. 사실 이 물고기는 바다 전체에서 가장 독이 강한 물고기예요.
이 녀석들은 변장의 달인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서식지의 바위나 진흙바닥에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 살아가요. 바다의 닌자처럼 먹이가 헤엄쳐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빨리 공격해 통째로 삼켜버리는 습성을 지녔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스톤피쉬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로 스톤피쉬를 밟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장담하건대 정말 밟지 않아야 할 거예요. 스톤피쉬는 등에 수많은 가시가 있고 밟히면 독을 방출해요. 아야! 이 독은 끔찍한 통증, 붓기,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해변에서의 좋은 날은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스톤피쉬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으니까요. 스톤피쉬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으로 가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스톤피쉬를 방해하거나 밟지 않는 한 괜찮을 거예요. 다만 발걸음을 조심하시고 워터슈즈를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그 가시에 찔렸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으세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물고기를 직접 밟지 않도록 바닥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며 스톤피쉬가 서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워터슈즈를 착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라이온피쉬는 날개와 액세서리처럼 보이는 지느러미와 다양한 색상을 가진 정말 아름다운 생물이에요. 그 우아함에 매료되기 쉽죠. 하지만 멋진 외모에 현혹되지 마세요. 절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사실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물고기 중 하나예요. 쏘이면 심한 통증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라이온피쉬는 바늘처럼 날카로운 등 지느러미와 골반 지느러미를 통해 독을 주입해요. 공격적이지 않아서 갑자기 사람을 찌르지는 않지만 자극을 받거나 잡히면 자기 방어를 위해 행동하죠. 독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이빨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포식자를 물 땐 이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느러미라는 더 위험한 걸 쓰죠. 라이온피쉬는 척추처럼 생긴 지느러미로 포식자를 물리치는데 안타깝게도 이 포식자에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온피쉬에게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싶으시다면 날카로운 가시를 조심하세요. 하지만 라이온피쉬는 먹을 수 있어요. 실제로 꽤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산호초 생태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소비는 권장되지 않아요. 먹기 전에는 독이 있는 가시를 먼저 제거해야 해요.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산호 근처에서 스노클링을 하거나 수영을 하다 보면 이 멋진 물고기를 만날 수 있어요. 라이온피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주면 라이온피쉬가 위협을 느끼거나 놀라지 않아 방어하느라 쏘지도 않을 거예요. 성게도 우연히 마주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성게가 암초에서 뛰어내리거나 가시를 던지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게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으니까요. 이 생물은 바위 해안에서 산호초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있으며 전 세계 바다를 포함한 거의 모든 바닷물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성게에 의한 부상이 꽤 흔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특히 귀여운 거북이에게 주의를 빼앗기거나 새로운 다이빙 포인트를 탐험하는 것에 너무 들떠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이들의 방어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작은 녀석들은 가시와 고통스러운 물질을 주입할 수 있는 작은 턱 모양의 구조물 두 가지로 자신을 방어해요. 일부 종은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어 두꺼운 잠수복도 쉽게 뚫고 피부 깊숙이 박힐 수 있어요. 으악! 하지만 성게를 피하는 것은 로켓 과학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을 잘 살피고 모래에 튀어나온 가시를 조심하고 부력을 조절하면 돼요. 산호 틈새에 성게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으로부터 최소 몇십 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면 도움이 돼요. 만약 해안가에 성게가 많다면 다른 다이빙 포인트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이제 성게에 쏘였을 때의 응급처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쏘인 부위를 뜨거운 물에 1시간 30분 정도 담그면 위험물질을 분해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핀셋으로 가시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면도해서 성가신 가시를 제거하세요. 그런 다음 부상 부위를 비누로 씻고 깨끗한 물로 헹구세요. 비치백에 바르는 크림이 있다면 바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물론 알러지에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하세요. 성게는 바닷속의 수많은 위험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수염, 불충, 보거, 불산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게 친구들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지는 말자고요. 다른 생물들에 비하면 성게는 꽤 순한 동물이니까요. 바다나 대양에 뛰어들 용기가 날 만큼 수영에 자신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수영이나 다이빙을 아무리 잘해도 피해야 할 장소가 몇 군데 있어요. 이러한 장소 중 일부엔 위험한 수중 바위, 강한 조류 및 조수가 있어요. 또 다른 곳은 괴물과 신비한 생물에 대한 전설로 유명하고요. 그럼 이제 수중 호러쇼로 들어가 볼까요? 스트리드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요크셔에서 사용되는 더 스트라이드라는 단어의 변형으로 워프강의 좁은 구간을 가리키는데 너무 작아서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좁아요. 하지만 그 크기에 속지 마세요. 주변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거든요. 물에 한 발만 들어가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와프강은 강력한 물살을 가지고 있고 스트라이드는 폭이 좁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물살이 더욱 강해요. 격렬한 물살은 스트라드 주변의 석회암을 침식시켜 다른 강바닥보다 훨씬 더 깊은 빈 공간을 만들었어요.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해류로 인해 스트라드 강둑도 약해졌어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서서 빠른 물살을 바라보고 있는 땅은 위험한 물 위에 매달려 있는 깨지기 쉬운 난간일 뿐이에요. 스트라드 강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에 대한 기록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최악인 건요, 이 순진해 보이는 개울이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수중 모험을 할 때는 좀 더 안전한 수역을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주말 휴양지를 찾고 계신다면 호스슈 호수가 제격입니다. 모래사장, 하이킹 코스, 피크닉 장소 등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이 호수에는 약 405제곱미터에 달하는 고사목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호수가 차지한 것은 나무뿐만이 아니에요. 1989년과 1990년에 발생한 지진은 뜨거운 마그마 아래에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했어요. 이 가스는 공기 중으로 스며들어 호수 주변의 모든 생명체에 피해를 입혔어요. 지금도 호스슈 호수는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이곳이 무서운 이유는 독성가스의 수치가 무작위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곳곳에 붙어있는 경고 표지판은 즐거운 숲속 하이킹의 공포영화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하와이 카우아이에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였던 멋진 폭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키프 폭포는 한때 수영과 다이빙을 즐기기 위한 명소였어요. 폭포에 가려면 흙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야 했고 마침내 6m가 넘는 높이의 폭포가 아래의 수정처럼 맑은 웅덩이로 쏟아지는 숨막히는 광경에 도착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11년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어요. 왜였을까요? 키프 폭포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폭포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분명한 이유겠지만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목격자들은 폭포 아래쪽에서 평화롭게 수영을 즐기던 수영객들이 갑자기 수면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사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현지인들은 이 모든 것이 시끄러운 관광객의 방해를 싫어하는 물의 정령 모호 때문이라고 믿어요. 수영장 바닥에 강력한 소용돌이가 있다는 이론도 있어요. 어쨌든 가이드 출판사들은 더 이상 키프 폭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고 무단 침입은 엄중하게 처벌돼요. 태국만에 위치한 삼해산홀은 스릴을 추구하는 다이버들에게 최고의 장소지만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수심이 약 85m인 이곳은 이 지역에서 가장 깊은 다이빙 장소예요. 하지만 이곳을 피해야 할 장소로 간주하는 이유가 수심이 깊어서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 지역은 대형 유조선의 주요 운송 구역이에요. 구멍 주변의 강한 해류는 다이빙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죠. 그것도 모자라 삼해산홀에는 의심하지 않는 다이버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치명적인 창꼬치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물이 너무 탁해서 시야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바다 생물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전체적으로 삼해산홀은 숨막히게 아름답지만 매우 위험한 장소로 강철 같은 신경을 가진 숙련된 다이버들만 탐험해야 합니다. 세계 상어 공격의 수도인 뉴스미나 비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플로리다 볼루시아 카운티에서 편안한 휴양지를 찾고 계신다면 이 해변은 다시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뉴스미나 비치 주변 바다에는 물고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상어가 많이 모여들어요. 실제로 이 지역에서 상어 공격이 너무 많이 보고돼서 세계 상어 공격의 수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어요. 과학자들조차도 이곳에 수영을 하러 가면 적어도 한 마리 이상의 상어를 가까이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3m 정도의 거리인데 대부분의 경우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가장 위험하고 공격적인 상어 중 하나인 황소상어가 이 해역에서 발견됐습니다. 다시 한번 카우아이가 이목록에 올랐어요. 하나카피아이 비치라고 불리는 나팔리 해안의 해변은 지상의 천국처럼 보이지만 속지 마세요. 이곳에 가려면 가파른 바위가 많은 3.2km 정도의 트레일을 트레킹해야 해요. 이 외딴 해변에는 안전요원이 없기 때문에 물놀이를 하기로 결정하더라도 혼자서 해야 해요.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건 엄청나게 강한 이안류예요. 해안을 보호할 수 있는 암초가 없기 때문에 이안류는 거의 항상 존재해요. 만약 누군가 이안류에 휩쓸리면 수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안전한 해변은 약 9.7km나 떨어져 있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이 해변은 안전면에서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해변을 방문하게 된다면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 좋아요.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몬태나주 버트에 위치한 인공호수인 버클리 핏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섬뜩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핏빛의 붉은색이에요. 물에 뛰어들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건 큰 실수예요. 만지지도 마세요. 이 물은 카드뮴, 비소, 아연, 납, 구리 등의 중금속으로 인해 매우 위험해요. 이 중금속은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바위에서 나오는데 물을 초산성으로 만들어요. 사실 이곳은 예전에는 노천 구리 광산이었기 때문에 이런 색을 띠게 된 거예요. 조언을 드리자면 전염병을 피하듯 이곳을 피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다음은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곳 중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호수 3개입니다. 이 호수들은 모두 아프리카에 있어요. 카메룬의 모눈 호수와 뇨스 호수, 르완다의 키보 호수는 모두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타이머와 같아요. 이 호수들은 지하의 녹은 암석 웅덩이 위에 형성됐는데 때때로 이 녹은 암석이 메탄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독성가스를 물속으로 바로 방출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스가 쌓이다가 갑자기 물 밖으로 터져나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러한 유형의 분출을 석회암 분출이라고 하는데 주변의 모든 것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가스 구름을 방출할 수 있죠. 가장 무서운 부분이요? 이러한 폭발이 예고 없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호수 근처에 있는 경우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좋아요. 즐거운 수영을 즐기기에 추천하지 않는 다른 장소를 알고 계신가요? 그 장소들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자, 여러분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커피를 마시는데 낯선 여자가 다가와 포옹을 합니다. 와, 마이크 여기 있었구나. 그럼 가볼까? 잠깐, 뭐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은 제임스인데 그리고 그저 가벼운 산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죄송해요. 누구시죠? 다른 사람이랑 절 착각하셨나봐요. 그 여자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뒷걸음질 치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안 돼요. 틀렸습니다. 땡. 다시 돌아가죠. 그렇게 말해선 안 됐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란 걸 알면서 다가간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친절한 눈과 멋진 미소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했겠죠. 만약 그 여자가 위험에 처해 있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아는 척을 한 거라면요. 자, 제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슬쩍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라일리고 19살이라고 해보죠. 1시간 전 여러분처럼 라일리는 아주 기분 좋게 집에서 나왔습니다. 산책을 나왔고 몇 시간 후에 친구들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동안 라일리는 어떤 남자가 모퉁이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후줄근한 검은 바지와 검은색 후드티,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어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을 알아보긴 어렵겠지만 그는 확실히 라일리가 모르는 사람이었고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첫 번째 규칙은
직감을 믿으라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모두는 가끔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규칙,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물론 어둡고 텅 빈 거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고 사람이 붐비는 거리나 가게를 고르세요. 비록 여러분이 실제로 가던 방향과는 반대 방향일지라도요. 가능한 한 사람들과 가까이 있도록 하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세 번째 규칙, 집에 가지 마세요. 그 스토커가 집 주소를 알아선 안 되겠죠? 시내를 계속 걸어다니면서 가장 붐비고 예측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잠깐 멈춰서 커피를 마시고 쇼핑도 하고 우체국에도 가세요. 미뤄뒀던 모든 일을 할 적기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여러분을 따라다니다가 지쳐서 그냥 집에 가버릴 거예요. 의혹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여러 번 돌아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건물 주변을 걸어보세요.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따라 돌진 않을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속도를 바꾸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속도를 따르는지 보는 겁니다. 아니면 가게에 들어가서 걸어 나간 다음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도 돌아온다면 여러분을 미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네 번째 규칙, 준비하세요. 반드시 맞서 싸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쇠를 손에 쥐고 계세요. 필요한 경우 핸드폰의 비상전화번호를 미리 입력하여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통화 중에는 먼저 주소를 말씀하세요. 그 후에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전화가 중간에 끊길 경우를 대비해야죠. 적어도 어디를 수색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릴 수는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위험에 처해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싸우고 소리치고 모두의 관심을 끌어보세요. 스토커가 겁을 먹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도움을 요청할 때 항상 특정한 사람 한 명에게 눈을 보면서 말을 거세요. 그냥 소리만 지르면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자기 일에만 신경 쓸 거예요. 여러분이 군중 속에서 누군가를 골라낸다면 그 사람은 책임감을 느낄 것이고 더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럼 라일리 이야기로 돌아가죠. 라일리는 그 남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떨어뜨리려고 하며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남자는 여전히 라일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나빠 보이는군요. 라일리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려면 아직 1시간이나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서성거릴 수는 없었어요.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기 전 라일리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친구가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당장 친구들을 만날 수 없을 때 그냥 친구들이 곁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 보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면 됩니다. 친절하고 멋져 보이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아는 척을 해보세요. 그들도 장단을 맞춰 주기를 바라면서요. 스토커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아마도 영원히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라일리는 심호흡을 하고 군중 속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착해 보이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라일리가 여러분을 골랐어요.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지만 여러분에게 달려가 포옹을 했습니다. 와, 마이크, 여기 있었구나. 그럼 가볼까?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장단을 맞춰주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포옹해주세요. 놀라는 척은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라일리를 스토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건 진짜처럼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행동은 그 사람과 서로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대화를 계속하면서 함께 걷기 시작하세요. 여자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긴장하고 겁먹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고 손을 떨 수도 있습니다. 계속 친절하게 대하고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며 진정시켜주세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신중하게 알아내세요. 한편 주위를 둘러볼 땐 조심을 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만약 아직도 그 여자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눈치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여자에게 새로운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세요. 휴대폰을 꺼내서 위험한 상황인가요? 라고 타이핑하고 화면을 보여주세요. 만약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을 혼자 두지 마세요. 계속 걷고 대화를 하며 이상하게 보이는 물건이나 사람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세요.
스토커를 발견하면 스토커의 외모에 대해 최대한 많이 기억해야 합니다. 입은 옷과 액세서리, 피부색, 머리색, 키, 체격은 어떤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마세요. 가게 창문으로 보거나 거울의 반사판이나 길을 건너기 전에 고개를 돌릴 때 등 모든 방법을 사용해 그 사람을 지켜보세요. 아마 스토커는 그 여자가 혼자가 아니며 일행과 오래 함께 있을 거라는 걸 알면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니 스토커가 여전히 여러분을 쫓고 있는지 신경 쓰면서 계속 움직이세요. 만약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 스토커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멈춰서서 돌아보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미행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만 따라오길 바란다는 걸 스토커에게 보여주세요. 직접 대면하게 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의 외모적 특징을 가능한 한 많이 기억해둡니다. 나중에 작은 세부 사항까지 설명할 수 있게 말이죠. 스토커가 떠났다고 해도 그 여자를 혼자 두지 마세요. 스토커가 정말로 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핍니다. 그 후에는 그 여자분을 집이나 목적지로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그녀를 위협할 어떤 것도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영웅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속임수를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저 가벼운 대화만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어떤 수상한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여자가 불편해한다면 나서주세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무 오랜만이라면서 마치 여러분이 그 사람의 오랜 친구인 것처럼 가벼운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서 그냥 멀어질 것이고 그 여자분은 여러분에게 정말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안전해질 때까지 함께 머물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자,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쫓는 것 같은 직감이 드는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금 더 빨리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트릭은 뒤에 오는 수상한 사람을 떨치거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누군가 여러분을 쫓고 있군요.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이렇게 두근거린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세요. 오른쪽으로 서너 바퀴를 돌면 다시 출발 위치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이 트릭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특히 잘 아는 동네라면요. 두 번째,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꿀 땐 똑똑하게 움직이세요. 모퉁이를 돌자마자 뛰기 시작해서 쫓는 사람이 여러분을 놓치게 만드세요. 만약 가본 곳이 아니라면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승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더 나쁜 경우 막다른 골목에 갇힐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녕!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인 척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다고 말하고 집에 갈 다른 방법을 찾을 때까지 더 큰 공공장소로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쫓기고 있을 때 집에 들어간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 사람이 도움을 주고 있더라도 말이죠. 소름 끼치겠지만 길을 쫓아온 사람은 아마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기억할 것이고 나중에 다시 오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보죠. 거리에 인적이 드문데 뒤에 여러분과 그 으스스한 사람밖에 없다면요? 옷도 조심하도록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후드를 입고 있다면 후드를 재킷의 뒤쪽에 넣어서 숨기도록 하세요. 만약에 머리를 하나로 묶은 상태라면 걸으면서 머리를 풀도록 하세요. 쫓는 사람이 붙잡을 것이 없으면 머리 전체를 움켜쥐거나 옷을 잡아당기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낯선 사람에게 붙잡혔다면 옷과 신발이 실제로 탈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킷을 벗도록 해보세요. 꼭 앞으로 여는 지퍼가 달린 옷이길 바랄게요. 굽이 높은 신발은 호신용으로 디자인된 것 같아요. 설마 걸으라고 만든 건 아니겠죠. 공격을 당할 때 여러분을 구해줄 가장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는 발을 쓰는 겁니다. 쫓는 사람의 발 위를 있는 힘을 다해 찍어주세요. 정말 아프겠죠. 그들의 주인은 분명 아픈 발등으로 돌아가겠죠. 플랫 슈즈도 괜찮지만 물론 하이힐만큼 효과적이진 않죠. 그 낯선 사람을 떨쳐야 할 겁니다. 방금 떠난 번화가에서 멀리 오지 않았다면 무언가를 까먹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지면서 뭔가를 찾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내 지갑이 어딨지? 라고 크게 말하고 핸드폰을 찾지는 마세요. 그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핸드폰이 없다고 생각해서
더 쉽게 쫓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열쇠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더 빨리 걷기 시작하세요. 스토커가 붐비는 길을 향해 달려가는 누군가를 쫓아가기는 힘들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아마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을 노린 걸 수도 있어요. 이들은 진짜 돈이 없는 사람에겐 별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웹 서핑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화면에 나오는 빛이 눈을 어둠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느리게 움직이게 되니까요. 게다가 그 낯선 사람이 갖고 싶어 했던 핸드폰일 수도 있잖아요. 핸드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지 마세요. 잘 아는 동네에 있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기억해 두세요. 걸으면서 거리 이름을 확인하고 번지수와 주변에 어떤 상점이나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무거운 책과 식료품 가방을 들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된 순간 짐을 버릴 준비하세요.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조용히 있지 마세요. 떠날 때 큰 소리를 내고 도와주세요 대신 불이야! 라고 외치세요. 사람들은 집이 불에 타지 않도록 불이야를 외치는 사람을 더 빠르게 도와줄 겁니다. 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시다. 밤 10시 헬스클럽에서 나와 버스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우선 같이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에 서도록 하세요.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불이 켜져 있고 사람이 있는 건물 안에 서 있도록 하세요. 버스가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다면 주변 사람들을 확인하세요. 누군가 의심스러워 보일 경우 혹은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운전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는 대개 버스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버스의 가장 먼 구석에 가지 말고 운전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으세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같은 정류장에서 내린 다른 승객이 따라오는 것 같으면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람이 많이 사는 건물이 좋을 겁니다. 또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는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따라오는 경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슈퍼마켓이나 커피숍에 가서 사람들 틈에 숨도록 하세요. 재킷이 안에 입은 옷과 색이 다르다면 벗으세요. 스토커가 알아보기 더 어려워질 겁니다. 식당이나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쫓아온 사람이 결심을 했다면 따라 들어와서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해야 할 일은 곧장 화장실로 가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는 겁니다. 스토커가 지쳐서 떠날지도 몰라요. 만약 여러분이 밖으로 나왔는데도 거기 있다면 줄을 서서 음료를 주문하고 직원 중 한 명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세요.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감시를 해줄 겁니다. 음료를 받고 앉으세요. 핸드폰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 데리러 오거나 함께 있어 달라고 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하품을 하세요. 쫓아온 사람도 하품을 한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하품은 시각적으로 전염되거든요. 그리고 시계를 보는 척 해보세요. 그들도 시계를 확인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스토커를 속이기 위해서 물건들을 가지고 커피숍에서 나와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볼 수 없게 될 때까지 2-3분 정도 조금 길을 걸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나온다면 바로 커피숍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여러분을 쫓는 게 아닌 한 그 사람이 카페로 다시 들어갈 이유는 없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데리러 왔다면 직원한테 커피숍 뒷문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언제든지 혼자 걷지 말고 항상 복잡한 길로 다니고 주변 상황을 잘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아무 문제 없이 집에 도착했다고 치죠. 엘리베이터는 수상쩍은 등장인물들이 흔히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항상 타기 전에 안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 옆에 수상한 행동을 하고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세요. 엘리베이터를 탔다면 제어판 옆에 서세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우연히 여러분 근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제어판의 버튼을 누르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개도 여러분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개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지만 때때론 개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어요. 조깅하는 사람, 경보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은 움직임으로 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상 직접적인 눈 맞춤을 피하세요. 강아지의 표적에서 옆으로 비껴서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를 여러분 시야 안에 두세요. 또한 무언가로 개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뭔가를 쓰는 게 좋을 거예요. 허리에 묶은 옷일 수도 있죠. 그 옷을 재빨리 벗어서 개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조깅을 하러 가고 있는데 길 잃은 개가 있을 수도 있다면 강아지 모양의 인형을 가져가세요. 비상시엔 신발을 던지는 것도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맨발로 집에 걸어가는 건 별로 즐거운 일은 아니겠죠. 만약 최악의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얼굴, 목, 가슴을 반드시 보호하세요.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먹을 쥐세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물리기 가장 좋은 곳은 팔뚝입니다. 만약 개가 여러분을 물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몸을 당겨 빼려 하지 마세요. 드디어 해냈군요. 모든 훈련을 마치고 첫 스카이다이빙을 할 준비가 됐어요. 자신감에 가득 차서 3650m 상공에 있는 비행기의 문에 섭니다. 공중으로 뛰어나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강사가 무언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낙하산 확인을 안 했어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고 그의 걱정스러운 표정만 보여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손잡이를 당겨서 낙하산을 펴니다. 하지만 제대로 펴지지 않고 큰 덩어리로 튀어나오고 이제 여러분은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고 있어요. 어지럽지만 정신을 차려야 해요. 몇 초가 매우 중요하고 이 고도에서 행동할 시간은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몸을 펴서 팔과 다리가 X를 이루도록 보호맨 형태를 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항이 조금 더 생겨서 약간 안정될 수 있어요. 정말 운이 안 좋았지만 이제 비상 예비 낙하산을 펼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아직도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럽지만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비상 낙하산이라고 생각한 끈을 잡고 세게 당겨요. 이런, 그건 다리 끈이었어요. 등에 있는 컨테이너가 풀려서 몸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운이 없어요. 다리 끈을 꽉 잡고 조입니다. 이제 안전조치 절차가 생각났어요. 1단계, 빨간색 손잡이로 주 낙하산을 분리해요. 이제 또 자유낙하가 시작됐어요. 2단계, 이제 은색 낙하산 줄 손잡이를 찾아 예비 낙하산을 펴니다. 서둘러야 해요. 땅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어요. 손잡이가 어딨지? 왼쪽 가슴에 있군요. 그걸 힘껏 잡아당겨요. 파박! 낙하산이 튀어나오고 하강하며 브레이크를 사용해요. 이제 안심이 되네요. 숨이 막힐 것 같으세요? 심장이 두근거리세요? 그래요. 마침내 경치를 즐길 수 있어요. 땅에 착륙하기 전에 약 10초 동안요. 살살 발 먼저요. 재밌겠네요. 저도 해볼래요. 언제나처럼 여러분은 계단을 오르는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확률은 1000만분의 1이에요. 번개에 맞을 확률이 10배 더 높아요. 하지만 오늘은 운이 나쁜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5층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도르래 시스템이 고장나서 케이블이 끊어지고 엘리베이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재빨리 등을 대고 누워서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 팔을 머리에 두르고 다른 한 팔을 얼굴 위에 올려서 떨어질 수 있는 물체로부터 보호해요. 다리를 적당히 벌려요. 몇 초 후에 있을 충격에 대비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추락했고 온갖 파편이 주위로 떨어져요. 잘했어요. 부상을 피했어요. 하지만 점프해서 충격을 줄일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너무 일찍 뛰면 하강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충격이 더 심해질 거예요. 너무 늦게 뛰면 위로 튀어오르는 속도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머리를 부딪히게 될 거예요. 속도에 효과적이려면 정확한 순간에 점프해야 합니다. 강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 순전히 운에 달렸죠. 그래서 눕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행운을 빌어요. 차를 몰고 출근하면서 다른 날과 같이 다리를 건넙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차가 많이 막히네요. 다리가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불행하게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다리는 과도한 무게로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위에 있어요. 다리가 강으로 떨어지면 차는 위에 떠오릅니다. 차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주위에 서서히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침착하고 심호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차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까지 최대 2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빨리 행동하고 창문을 내려야 해요. 안전벨트를 벗었을 때 창문 위로 물이 올라간 걸 알아차립니다.
창문을 아래로 내리려고 해도 압력 때문에 꼼짝하지 않아요. 기회를 놓쳤어요. 점점 더 아래로 가라앉고 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차량이 훨씬 더 빨리 가라앉게 돼요. 게다가 나가는 것이 더 위험할 거예요. 차가 바닥에 닿고 물이 천천히 차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압력이 너무 강해서 꼼짝도 안 해요. 물이 들어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안에 충분한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압력을 조절해서 문이 열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한된 공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문이 여전히 열리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유리창을 깨는 방법밖에 없어요. 수압 때문에 쉽게 깰 수 있고 물이 빠르게 흘러들어옵니다. 창틀을 잡고 마지막 심호흡을 합니다. 차에 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갑자기 석션이 멈춥니다. 창문에서 몸을 빼서 차 위로 발을 디디고 몸을 위로 밀어 올려서 수면 위로 헤엄쳐가요. 같이 카풀할 생각이 없어졌어요. 다음으로 숲에서 하이킹을 하러 가서 일몰을 볼 수 있는 완벽한 장소를 찾아요. 사진을 찍는데 정말 멋져요. 그런데 잠깐, 캠프로 돌아가는 길이 어느 쪽이죠?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기를 확인해요. 지도가 있으니까 괜찮겠죠? 하지만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서 배터리가 다 닳았어요. 여러분은 혹독한 날씨에 쉴 곳이 없으면 3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어요. 물 없이는 3일 동안 살 수 있고요. 음식 없이는 최대 3주예요. 중요한 순서대로 다음 작업을 처리해야 해요. 첫 번째 임무는 대피소를 짓는 거예요.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 큰 막대기를 나무에 기대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튼튼한 틀로 양쪽에 벽을 2개 만들어요. 숲에는 나뭇잎이 많이 있는데 단열과 보호를 위해 지붕을 나뭇잎 무더기로 덮어요. 안쪽에는 나뭇잎으로 멋진 매트리스를 만들어요. 안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주무세요. 잠자리는 너무 불편했지만 여행 앱에 후기를 남길 시간이 없어요. 다음 과제는 물을 찾는 거예요. 뚜렷한 경사를 따라가다가 결국 개울을 찾게 됩니다. 깨끗한 물이에요. 시냇물이 강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시냇물을 따라 걸어요. 물이 풍부한 곳을 따라 사람들과 문명의 흔적을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몇 시간이 지나자 배가 꼬르륵거려요. 맛있는 간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베리랑 버섯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독이 없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오래된 나무와 가지 아래에서 벌레를 찾아요.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밀웜을 발견했어요. 어떤 곤충은 요리하면 철분, 단백질, 비타민 B12의 주요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보자 식욕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드디어 개울은 강으로 연결되고 그 바로 앞에 다리가 있어요. 무너진 그 다리 말고요. 고생은 끝났어요. 벌레를 버리고 다음 모험을 시작하며 식당을 찾습니다. 같이 캠핑도 안 갈래요. 들판을 걷고 있어요.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토네이도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시속 96km로 이동하기 때문에 따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토네이도 그 자체가 아니라 회오리 바람이 나무와 건물을 위험한 비행물체로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들은 빠른 바람에 실려 시속 480km로 날아다녀요. 피난처를 찾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한 희망은 나무나 다른 부서지기 쉬운 물건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도랑입니다. 도랑에 들어가 윗옷으로 머리를 감싸고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요. 납작 엎드려 있는 동안 주위에 우레와 같은 소음이 들리면서 마치 거대한 제트 엔진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시무시한 소리지만 다행히도 토네이도의 경로에 있지는 않아요. 머리 위로 작은 파편들이 내는 휘파람을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많은 파편들이 주위에 쿵쾅거리며 충돌하지만 다행히도 피해갑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져요. 숨을 조절하며 누워 진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누워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토네이도는 몇 초에서 1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1시간 내내 도랑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토네이도가 사라진 것이 확실해지자 자켓에 먼지를 털고 집으로 향해요. 그런데 정말 운이 없는 분이시군요.
여러분을 연락처에서 지우고 소셜미디어 친구 명단에서 삭제해야겠어요. 일단 병원에서 나가게 되면 말이죠. 해양경비대의 일상적인 순찰 비행이었습니다.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깊고 푸른 바다. 갑자기 경비대원들이 키웨스트와 쿠바 사이의 무인도에 임시로 만들어진 깃발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150m 상공에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두 남자와 한 여자가 구조 요청을 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즉시 도움이 필요한 것이 분명했어요. 경비대원들은 악천후 때문에 즉시 착륙할 수는 없었지만 음식, 물,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거기 있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 무전기를 내려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바하마에서 무려 33일 동안 고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보트가 폭풍에 전복되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가까운 섬으로 헤엄치는 것뿐이었어요. 그들은 또한 그 여성이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이 필요하다고 대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다음날 구조대원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했고 조난자들은 키웨스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건강에 심각한 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작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조난당한 사람들이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하는지에 놀랐어요. 음식이나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원이 없는 섬에서 5주 동안 고립됐었는데 말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은 현명하게도 코코넛을 사용하여 수분을 유지하고 소라 고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잘 만들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습하거나 젖은 나무를 태워서 연기를 내세요. 불을 삼각형으로 배열하고 커다란 돌을 쌓아서 SOS나 헬프라고 적어요. 이것은 모두 국제적으로 알려진 조난 신호들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위치를 옮기게 되거든 돌을 사용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화살표로 표시하세요. 구조대원들이 여러분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도토리로 호루라기를 만드세요. 도토리 꼭지를 양손으로 잡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끼웁니다. 도토리 꼭지 근처에 엄지손가락으로 삼각형을 만드세요. 입 가까이 대고 뚜껑이 있는 삼각형 안으로 입김을 불어요. 큰 소리를 내려면 연습을 해야 할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요. 만약 길을 잃거든 3의 규칙을 기억하면서 침착하게 올바른 순서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우리는 공기 없이 3분, 극한의 온도에서 3시간, 물 없이 3일, 그리고 음식 없이 3주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쉼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고 물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야 음식을 구하세요. 만약 바하마의 생존자들보다 더 운이 좋아서 성냥을 가지고 있다면 방수 처리하세요. 얇은 투명 매니큐어를 바른 후 잘 마르도록 두세요. 항상 성냥불을 붙일 무언가가 있도록 하려면 플라스틱 상자 뚜껑에 사포 한 장을 붙이고 성냥을 안에 넣어두세요. 하이킹을 위해 짐을 싸나요? 면으로 된 옷은 야생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땀이나 비에 젖으면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젖은 옷은 마른 옷보다 25배 더 빨리 열을 빼앗아가요. 얼어 죽지 않으려면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또는 양모를 선택하세요. 1시간 안에 마르는 극세사 수건을 챙기세요. 저 윙윙거리는 소리는 뭐죠? 겁을 먹고 달아나기 전에 벌의 존재가 좋은 징조라는 걸 기억하세요. 벌은 보통 물이 있는 곳에서 8km 이상 멀리 가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더러워 보인다고요? 티셔츠나 반다나를 물 필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티셔츠의 한쪽은 더러운 물이 든 용기에 넣고 깨끗한 물을 받기 위한 용기 위에 세워둡니다. 티셔츠 다른 한쪽은 빈 용기에 넣고 안에 물을 부으면 물이 통과하면서 여과됩니다. 여과된 물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끓이세요. 물이 다 떨어졌나요? 나무가 도와줄 거예요. 나무는 항상 대기로 약간의 물을 방출하는데 그 물을 받으면 돼요. 가지가 많은 무성한 녹색 나무를 찾으세요. 해가 뜰 무렵 잎이 가장 많은 나뭇가지 위에 비닐봉지를 묶어서 잎을 완전히 덮으세요. 봉지에 작은 돌을 넣어서 무게를 더하세요. 낮 동안 나뭇잎의 물은 이 봉지 안에 응축될 거예요. 이렇게 모은 물은 필터도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해요. 만약 태양 주위에 후광이 보인다면 그건 저기압이 접근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24시간에서 36시간 안에 분명히 비나 눈이 올 거예요.
만약 후광이 깨져 있다면 폭풍이 그 방향에서 온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어요.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젖지 않고 따뜻하게 폭풍우를 피하려면 방수 쓰레기 봉투 미니 피난처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얼굴 구멍을 내고 뒤집어 쓰세요. 발도 젖지 않게 하려면 봉투 2개를 사용하세요. 천둥 소리가 들리거든 천둥과 번개 사이에 시간을 잽니다. 30초 이하라면 폭풍우가 매우 가까이 있으니까 어디라도 숨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높이 홀로 서 있는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번개에 맞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흩어지세요. 또한 쓰레기 봉투로 A자형 대피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앙 뼈대가 될 만한 막대를 찾으세요. 봉투를 담요처럼 펴서 뼈대를 덮어요. 4개의 돌을 사용하여 모서리를 눌러줍니다.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든 말든 절대 축축한 땅이나 언덕 꼭대기에 대피 천막을 짓지 마세요. 밤에는 바람이 더욱 강해질 수 있고 피난처가 날아가는 걸 막아줄 나무가 없어요. 일단 피난처를 마련했다면 실내에 편안한 침대를 만드세요. 마른 잎이나 풀을 사용하세요. 추가 단열재로 옷이나 담요 밑에 넣습니다. 이 팁은 겨울과 여름 모두에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몸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열을 잃을 위험이 있어요. 밧줄이 없다고요? 식물로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긴 풀이나 더 좋은 건 건초를 찾아서 닦거나 끈으로 엮으세요. 또한 나무 껍질이나 땅에서 주운 나뭇가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야생, 특히 덤불이 많은 곳으로 모험하기 전에 신발끈이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하세요. 헐거운 부분을 덕트 테이프로 발목 윗부분에 붙이세요. 그러면 적어도 끈이 엉켜서 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모험을 준비할 때 최소한 하나의 기본적인 매듭을 익히세요. 절 믿으세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리를 통해 밧줄에 무언가를 연결해야 한다면 보라인 매듭이 도움이 될 거예요. 꽉 잡아 당길수록 매듭은 더 단단해져요. 밧줄을 손 위에 놓고 그 안에 작은 고리를 만드세요. 밧줄 끝부분을 위로 당기고 아래쪽에서 고리를 통과시킵니다. 너무 복잡하다고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세요. 토끼가 구멍에서 나와서 나무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다시 구멍 속으로 들어가요. 네, 줄을 감고 고리를 통해 다시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제 조이면 매듭이 완성됩니다. 만약 더 오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비닐봉지나 얇은 천에 싸서 밀봉하세요. 고무줄, 머리끈, 번지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느슨한 토양에 음식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을 파세요. 배고픈 동물들이 먼저 발견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덮으세요. 구멍을 흙으로 다시 채우고 이끼, 집 또는 잎을 깔아요. 만약 얼음이나 눈이 있다면 냉각 효과를 위해 사용하세요. 나중에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표시하세요. 이제 상하기 전까지 2-3일 보관할 수 있어요. 과학과 여러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생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마른 덤불에서 뱀이 튀어나와 여러분의 발목 위를 묵니다. 참 운도 없네요. 침착하세요. 독이 퍼지는 것을 늦추기 위해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신발과 양말을 벗으세요. 이제 여러분을 문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만약 다리에 2개의 깊은 구멍난 상처가 보인다면 독사의 송곳니 자국입니다. 독사가 아닌 뱀에게 물렸다면 U자 모양의 작고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보일 거예요. 약 600종의 독사가 있는데 살무사와 코브라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각각 다른 종류의 독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만약 살무사에게 물렸다면 상처에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독을 한 부위에 가두면 조직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 가까운 병원으로 급히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코브라에 물렸을 경우 독이 몸 안으로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상처 부위를 붕대로 묶어야 합니다. 물린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 잘 지켜보세요. 네, 코브라 독은 횡격막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독을 빨아내지 마세요. 독은 온몸으로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뱀에 물렸는지 자세히 보고 가능하면 뱀 사진을 찍어서 의료진에게 보여주도록 하세요. 화면에 잘 보이도록 찍으세요.
뱀에서 알레르기로 넘어가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콧물이나 재채기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려운 발진은 알레르기 반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피부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요소에 노출된 일주일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희귀한 사례가 있었어요. 누군가 처음으로 치아 교정을 받았고 일주일 후 손목시계를 찬 부분과 배에 가려운 발진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교정기에 니켈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거였어요. 만약 햇볕에 한두 시간 동안 앉아있은 후에 피부에 물집이 생긴다면 햇볕에 탄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일 겁니다. 또한 피부가 붉어지고 작은 돌기가 솟아오르고 피부가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응급실로 가세요. 전문가들이 테스트를 진행한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줄 겁니다. 때때로 약물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라임 같은 과일이나 파스닙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과일과 채소를 멀리하세요. 일부 과일과 채소에는 꽃가루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여러분의 면역체계는 그 단백질에 진짜 꽃가루처럼 반응합니다. 가려움증, 입과 얼굴의 부종 등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에 깊은 상처가 났다면 구급차를 부르는 게 우선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팔을 올리고 깨끗한 압박 붕대로 상처 부위에 압력을 가합니다. 붕대를 제거하지 마세요. 나중에 의사나 간호사가 제거하도록 두세요. 압박 붕대가 충분하지 않다면 교체하지 말고 계속 추가하면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합니다. 몸의 주요 동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어야 응급 상황에서 압박으로 출혈을 멈출 수 있겠죠? 팔뚝에 베인 상처가 있다면 팔 위쪽에 있는 상완 동맥에 압력을 가합니다. 상처가 손바닥에 있으면 손목에 있는 요골 동맥에 압력을 가하세요. 겨울에 눈폭풍이 부는데 차 안에 갇혔습니다. 밖은 춥고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기온이 편안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몸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의 표면 열 생산량이 500%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떨림이 여러분을 오래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얼마 후 근육의 연료가 고갈되고 근육이 수축을 멈출 것입니다. 만약 갑자기 누군가가 몸떨림을 멈추고 피곤해하면서 잠들려고 한다면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실내로 데려가서 젖은 옷을 모두 벗기고 손과 발을 문지르고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하고 건조한 것으로 가슴, 목, 아랫배를 열찜질해주세요. 절대로 팔이나 다리에 열찜질을 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열기는 차가운 피를 심장, 뇌, 폐로 다시 밀어내서 신체의 신부 체온을 떨어지게 합니다. 허허벌판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기상특보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됩니다. 지역에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렸다는 건 토네이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네이도 경보는 토네이도가 레이더에 나타났거나 직접 목격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박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박은 폭풍 속의 상승 기류가 비를 두꺼운 구름 속으로 밀어넣어 비가 얼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토네이도가 다가오면 비 없이 우박이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공기는 고요해지고 바람도 불지 않죠. 갑자기 구름이 회전하는 패턴이나 하늘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토네이도가 가까워질수록 요란한 폭포수 소리가 굉음으로 변합니다. 기차나 제트기 소리와 비슷할 거예요. 잔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깔때기 모양의 구름이 회전하기 시작하여 나뭇가지와 잎을 위로 당깁니다. 토네이도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너무 가까이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피하세요. 집에서 TV를 보면서 쉬고 있는데 소름 끼치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드러운 바람 소리 같지만 모든 문을 확인해봐도 열린 곳이 없어요. 다음날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됩니다. 그러다가 가슴 통증과 함께 무서운 피로감이 뒤따릅니다.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실 문제는 집안에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일 수도 있어요. 집안에 가스가 가득 차면 혈류 속에 쌓이게 되고 몸에 있는 산소를 대체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또한 두통, 메스꺼움, 그리고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구조를 요청하세요. 또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복도나 침실에 설치하세요. 1년에 2번 배터리를 확인하고 알람이 울리면 집 밖으로 나가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스케이트를 타러 갑니다. 호수의 얼음은 전보다 더 두꺼워 보여요. 아, 이런!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얼음물에 빠지고 맙니다. 먼저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여러분의 몸은 충격에 빠집니다. 걱정 마세요. 1에서 3분 후면 지나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단단한 얼음 조각을 찾아서 꼭 잡고 있어야 합니다. 기어오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팔을 얹고 다리를 차서 얼음 조각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얼음 위로 몸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얼음 위에 올라가거든 일어서지 마세요. 만약 일어서면 여러분의 체중은 더 작은 얼음 부위에 집중될 것이고 그러면 얼음이 다시 깨질 거예요. 단단한 얼음 위에 도착할 때까지 몸을 굴리세요. 뜨거운 차의 유리창을 깨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 창문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여러 층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뒷유리창이나 앞유리창을 깨려고 하지 마세요. 깨기가 더 힘듭니다. 조수석과 운전석 측 창문을 노리세요. 망치가 있다면 유리 한가운데를 치지 마세요. 유리 가장자리를 쳐야 유리가 더 잘 깨집니다. 그런데 창문이 망치며 드라이버며 주변에 있는 온갖 도구를 사용했는데도 깨지지 않는다면 작고 뾰족한 돌멩이를 찾으세요. 그것도 안 된다면 최선의 방법은 자동차의 스파크 플러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후드를 열고 스파크 플러그를 뽑아서 도자기 케이스를 부순 다음 깨진 세라믹 조각을 창문을 향해 던집니다. 한여름 태평양 연안 어딘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군요. 갑자기 강한 지진이 느껴집니다. 다가오는 쓰나미의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아니면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큰 파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수위의 변화인데 상승하거나 하강할 수도 있어요. 만약 바닷물이 빠르게 빠지고 해저면이 노출되는 것이 보이거든 적어도 해발 30.5m 높이의 1.6km 내륙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단 바닷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거대한 파도가 치기까지 5분의 대피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과학과 여러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에요.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돌아보니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약간 더 빨리 걷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 사람의 발자국 소리도 여러분과 맞아떨어진다면 의심이 맞는 것입니다. 모퉁이를 돌아보세요. 오른쪽으로 서너 번을 돈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을 따라오는 게 아니면 똑같은 지점을 빙빙 돌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의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사람을 물리칠 수도 있고요. 모퉁이를 돌 때 그 사람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을 때까지 달리기 시작하세요. 만약 몇몇 사람이 지나간다면 안녕! 이라고 크게 인사하고 그 사람들의 친구인 척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다고 말하고 집에 갈 다른 길을 찾을 때까지 큰 공공장소까지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비록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움직인다고 해도 미행을 당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쫓아오는 사람이 주소를 파악해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아무도 없고 낯선 사람이 여전히 뒤에 있다고 가정해보죠. 후드티를 입고 있다면 후드를 5단에 넣어 숨기세요. 만약 머리를 하나로 올려 묶었다면 걸으면서 머리를 푸세요. 쫓아오는 사람이 붙잡을 것이 없다면 전체 머리카락을 잡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게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물리쳐야 해요. 만약 붐비는 거리에서 나온 상태라면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뭔가를 깜빡한 척 할 수 있어요. 지갑이 어딨지? 라고 크게 말하세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더 빨리 걸어가세요. 번화한 거리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쫓아갈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갑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쫓지는 않을 거예요. 열쇠를 잃어버렸다고는 하지 마세요.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예요. 핸드폰을 꺼내서 정보를 찾거나 문자를 보내지는 마세요. 액정에서 나오는 빛은 눈이 어두운 곳에서 적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면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주변을 관찰하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세요. 걸어가면서 거리 이름과 번지수를 확인하고 주변에 어떤 가게나 건물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나중에 이런 디테일이 필요할 거예요. 만약 옆길이나 골목길로 빠질 수 없고 길이 끝도 없이 길어 보인다면 돌아서서 쫓아오는 사람을 보세요. 옷, 눈, 키, 나이를 파악합니다. 검은 후드티, 남색 바지, 초록색 야구 모자, 오케이. 그러면 경찰에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널 보고 있다? 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깜짝 놀래키며 공격을 하는 편인데 오랫동안 눈을 마주치면 그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허를 찌르고 여러분을 표적으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길을 잃었거나 긴장한 것처럼 보이지 마세요. 어깨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고 당당히 서세요. 나는 잘 대처하고 있어 라는 느낌을 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반기지 않을 겁니다. 녹색 모자를 쓴 남자가 용감히도 여러분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물어보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계속 눈을 맞추세요. 길을 묻는다면 멀리 보거나 핸드폰을 보려고 시선을 아래로 내리지 마세요. 그러면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어요. 그냥 길을 모른다고 하세요. 질문이 충분히 의심스럽지 않나요? 요즘 핸드폰에 지도 앱이 없는 사람도 있나요? 만약 책이나 쇼핑백을 들고 있다면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즉시 그 짐을 떨어뜨릴 준비를 하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으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제 열쇠가 필요할 거예요. 열쇠를 손바닥에 놓고 열쇠의 이빨이 손가락 사이로 나오게 쥐세요. 만약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뾰족한 물건을 지닐 수 있게 되니까요. 그때 여러분은 도망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있지 마세요. 자리를 뜨려고 할 때 소란을 피우고 도와줘 보다 불이야 라고 외치세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도움 요청보다 이런 단어에 더 자주 반응해요. 게다가 아무도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주의를 끄는 사람을 쫓고 싶어 하지 않아 할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더 멀리서부터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다면 전화기를 꺼내서 경찰에 전화하세요. 그때는 여러분이 있는 거리, 위치, 건물에 대한 모든 디테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과 통화를 하고 지시를 따르세요. 가능한 다른 시나리오는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따라오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슈퍼마켓처럼 군중 속에 숨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세요. 만약 겉옷이 안에 입은 옷과 다른 색이라면 코트를 벗으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보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만약 식당이나 커피숍에 걸어 들어갔을 때 쫓아오는 사람이 결단을 했다면 그 사람도 따라 들어와 여러분을 기다릴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화장실로 가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서 떠날지도 몰라요. 만약 나갔는데도 아직 남아있다면 줄을 서서 무언가를 주문하고 아무렇지 않게 직원 중 한 명에게 지금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뭔가 행동을 취하고 지켜볼 거예요. 주문한 게 나오면 앉아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데리러 오거나 함께 있어줄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런 트릭을 써보세요. 하품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도 하품을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품은 시각적으로 전염성이 있으니까요. 시계를 보는 척 하세요. 그 사람도 시계를 본다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을 따라하게 되거든요. 미행자를 속이려면 카페에서 나와서 길을 따라 조금 걸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온다면 바로 커피숍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여러분을 미행하고 있지 않다면 함께 다시 걸어 들어갈 이유가 없을 거예요. 누가 데리러 오면 안전을 위해서 직원에게 뒷문으로 안내해달라고 하세요. 혼자 걷는 것은 피하세요. 만약 혼자 걷는다면 붐비는 거리를 걷고 항상 주변을 살펴보세요. 핸드폰 화면 밖에 있는 세상 말이에요. 농담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를 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